오늘따라 초롱초롱한 눈망울, 유난히 신나 보이는 발걸음, 새로운 차원의 활기, 스스럼 없는 몸놀림과 통통 튀는 발걸음을 보세요. 이번 식사로 오늘이 완벽해질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선사해주세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비결은 과학입니다. 로얄 캐닌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조 과정을 통해 전 세계 16개 사료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 생산의 시작은 좋은 원료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얄 캐닌의 모든 공장은 프랑스 본사에서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한 600여 개의 원료 공급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얄 캐닌이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철저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얄 캐닌은 각 나라 검역 당국의 규제를 통과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공급된 원료는 공장에 들어온 뒤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지점과 깊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심층 분석을 위해 자동 제어 실험실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근적외선 및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시행됩니다. 로얄 캐닌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한 뒤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심한 원료 선별 후 건식 사료 제조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원료 계량입니다. 로얄 캐닌의 맞춤 영양 사료는 각기 다른 포뮬러를 위해 엄선된 원료로 정밀하게 영양 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료의 정확한 계량은 공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며, 그 다음 분쇄 공정은 사료의 기호성과 소화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곱게 분쇄된 원료는 잘 섞인 후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익스트루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플레이트에 따라 사료 알갱이의 최종 모양이 결정됩니다. 이후 사료 알갱이에 가금류의 내장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 원료를 코팅하여 기호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코팅 과정 이후에는 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건조와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응결 현상과 곰팡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실온과 동일한 정도까지 냉각시킨 사료 알갱이는 철저하고 꼼꼼한 여러 번의 품질 검사를 거쳐 포장된 뒤 최종 출하하게 됩니다. 한편 로얄 캐닌 습식 사료 공장에서도 건식 공정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공장 입고 전 동일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입고된 원료들은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이기 위해 혼합 및 조리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원료들은 각기 다른 식성의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습식 사료로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즙이 풍부한 덩어리는 진한 고기 맛을 선사하고, 무스나 그레이비는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입니다. 이후 습식 사료는 특별히 고안된 파우치와 트레이에 포장된 뒤 영양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멸균 과정을 거쳐 출하합니다. 로얄 캐닌은 반려묘와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품질의 맞춤 영양 사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 로얄 캐닌. 예, 반갑습니다.
외과, 오늘 이제 세미나는 주제는 그 비뇨기외과인데, 비뇨기외과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그 요도 쪽, 유레스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여튼간에 한번, 오늘 그 외과적인 관점에서 유레스라, 요도 쪽을 한번 확실하게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레스라, 요도, 이렇게 요도를 우리가 이 프로스테틱, 그러니까 전립선 요도하고 멤브레너스 유레스라, 그다음에 페넬 유레스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암컷 요도는 더 짧고, 그 다음에 요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전립선 요도와 이 멤브레너스 요도, 페넬 유레스라,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프로스타틱 유레스라하고 멤브레너스 유레스라, 그 다음에 그 페넬 유레스라가 이제 길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과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프로스타틱 유레스라하고 멤브레너스 유레스라는 이 골반, 이 치골과 이 좌골 쪽 이 부분이 덮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좀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gon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페넬 쪽 유레스라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그랬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도에 대한 어떤 성형수술을 통해서 개구부를,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문제는 어떤 적출을 통한 어떤 새로운, 요도의 어떤 개구부의 어떤 성형수술을 통해서 극복이 되지만, 이제 이쪽 부분, 멤브레너스 유레스라하고 프로스테틱 유레스라의 문제가 있을 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적인 측면과 혈관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혈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대부분 벤트럴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 벤트럴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도살 부분에는, 각 혈관과 전립선들이 전립선이라네요. 신경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들이 손상이 되게 된다고 했을 때, 메이저 혈관이 손상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광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면서 이제 괴사가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신경적인 측면들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배뇨실금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양이 발생된다거나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전립선 요도 쪽과 이 방광의 이 종양에 의한 전립선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랬을 때 수술을 할 때 생각보다 이제 까다로운 어떤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측면인 거고, 이제 일본의 이 해부학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대동맥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요 부분, 그러니까 제동맥 관계, 엄브리칼, 아터리 이쪽이 실질적으로 방광의 이 전부의 혈관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광의 어떤 삼각부나 전립선 쪽으로 가는 것은 이 전립선 동맥이 공급이 되는 거죠. 어떤 TA, 교통사고나 뭘 해서 심하게 방광이 파열됐을 때 항상 잊지 말고 요 혈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컷들은 이제 수컷들에 비해서 이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또 요도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암컷들도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동맥이 이 방광의 어떤 앞쪽에 혈관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도동맥이라고 이제 가지를 쳐서 나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광의 삼각부와 근위요도 쪽에 어떤 혈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신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뭐 하복신경이라는 이 가지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의 어떤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좌우, 오른쪽과 왼쪽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직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분포되어 이렇게, 주행을 해서 어떤 전립선이나 방광 삼각이나 근위요도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공급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방광과 요도에 분포하는 신경은 크게 어떤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하복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삼각의 어떤 긴장을 유지하는 부분, 뭐 교감신경계라고도 하고요. 배반신경은 부교감신경계로서 배뇨근, 방광의 평활근의 수축을 자극하고, 음부신경은 이제 채성 그 신경계로서 외요도 괄약근, 그러니까 횡문 요도근의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신경이 세 가지적인 측면이 그 요도 쪽 근위와 방광 삼각, 그 다음에 전립선 쪽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케이스인데, 임상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절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의인성으로, 이 요도가 파열됐습니다. 예측했겠지만, 10kg 정도의 닥스훈트. 근데 국내에 우리가 발륨 카테타 6프렌치든 이렇게 8프렌치든 주로 이제 무료 10kg 전후에서 밑에는 이제 그런 걸 사용하자. 특히 이제 또 수컷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음경에서부터 이 길이가 생각보다 길죠. 근데 이제 그 기성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게 길이가 이만큼 충분한 어떤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7, 8kg 미만적인 측면은 이제 최대한 밀어놓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발륨 카테타를 수컷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10kg 정도 되면 이제 위험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수컷 10kg 정도 되는 닥스훈트였는데, IBD, 여기 보면은 이제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은 디스크, IBD로 해서 IBD 수술이 끝나고, 이제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장갑을 벗고, 요 카테타 잘 장착하고, 내려가서 바이탈이나 이거 보자. 이러고 해서 빠졌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서 가봤더니 이 친구가 사고를 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8프렌치 이 발륨 카테타, 어떤 기성품인지 아시죠? 8프렌치 발륨 카테타를 넣어놓고, 그냥 보통 8프렌치 발륨 카테타가 3cc 정도의 액체로 이렇게 셀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륨을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방광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범주에서 확장을 시켜버리니까 요도가 손상이 돼버렸죠.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보호자님한테 뭐라고 말을 할 것이며, 또 얼마나 과연 파열이 됐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도의 어떤 멤브레이션 요도나 프로스타틱 어떤 요도 이런 데서 일부 작은 부분 몇 미리 이렇게 손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 카테타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힐링이 좀 빠르죠. 요도에도 이제 혈관이 많기 때문에 힐링이 빠른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30cc 이 발륨을 이렇게 확장을 시킨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조형을 좀 해봤더니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이런 어떤 이렇게 문제의 소인이 좀 관찰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 요도를 자연스럽게 유압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도 카테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될 건데, 문제는
이 발륨 카테 이렇게 손상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튜브를 밀어넣는다고 할 때 그 튜브가 방광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이 파열된 곳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만곡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카테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도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파열된 곳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탈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고저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서 좀 유지를 하고 하루 정도 보자 그랬는데 이제 아닌 거죠. 소변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CT를 찍었죠. CT를 찍었는데 잠깐만요. CT를 찍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빨리 지나갔죠.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봅시다. 다시 천천히 한번 보면 잠깐만요. 여기 이게 저쪽 슬라이드 쇼가 아니고 이랬을 때는 하는데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적인 측면에서 손상이 있는 것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좌골과 치골 이 골반강의 이제 안쪽인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문 밑으로 회음으로 절개하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이 골반강을 확보하고 접근한 게 유리할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좀 해보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이쪽 부분이고 이제 시야 확보, 여기서 우리가 회음적인 측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도살 부분과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골반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반을 확보해서 열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펄빅 오스테오토미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펄빅 텐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개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개복을 한 상태에서 방광 부분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세로로 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T자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죠. 격과제와 다르게. 그런 상황에서 AD덕트 머슬을 이 가운데 치골 연접부에서 절단을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뼈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서 오픈을 시키다 보면 전립선과 어떤 근위요도의 일부가 확보가 되죠. 수율적으로 이러한 어떤 펄빅 오스테오토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펄빅 쪽뿐만 아니라 이시얼, 그러니까 좌골 쪽까지 다 열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 사진을 본다고 하면, 보면은 지금, 수술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방광을 열은 상황에서 지금, 펄빅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열은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모습이고, 어떤 세근했을 때 지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죠.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광과 요도인데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이 요도의 요 파열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골 쪽까지 날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하고 깊이가 있고 좀 좁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확인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방광에서 카테터를 통해서 셀러를 하면서 이제 파열된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10kg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제로 정도의 어떤 단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방광과 뭐라고 할까요? 요도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봉합이 이루어진 거죠. 봉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카테터가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카테터가 제대로 들어갔다 싶으면 제대로 들어가고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플러싱 그 셀라인을 주입했을 때 새는 부분이 없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잘랐던 뼈를 다시 복원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 간단한 와이어적인 측면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할까요? 봉합살 이용해서 하기도 하죠. 어차피 근육이 많고 많은 활동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수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봉합을 통해서, 여기가 방광입니다. 봉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에비덕투버스를 분리했던 것들을, 그 봉합을 통해서 복원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끝나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카테터가 있고 이렇게 와이어짜리 이렇게 와이어로 수복했던 사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T를 찍었었기 때문에 조용히나 어떤 그 조영제가 이제 좀 차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카테터를 오래 유지하죠. 카테터를 오래 유지한다는 건 보통 일반적인 카테터를 우리가 할 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2, 3일 정도 3, 4일 정도 하고 끝난다고 했지만 이 경우는 한 6일 정도 유지하고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이제 제거해서 소변 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퇴원을 했던 상황인 거고, 부수적으로 이제 그 IBD 수술을 했기 때문에 IBD 예후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의인성으로 사람의 어떤 의료진의 실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여건의 어떤 한계적인 측면, 그러면은 카테터를 우리가 장착을 할 때 특히 수컷, 암컷보다도 수컷, 암컷은 이제 요도 개구부를 찾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컷을 카테터를 장착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라고 할까요? 길이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항상 길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현재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발림 카테터의 기준에서 적을 수 있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오줌이 나오는 것의 기준보다도 오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밀어놓고 천천히 주입을 하면서 뭔가 이 저항 정도에 따라서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어떤 투시나 뭘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죠. 그냥 한번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발림을 확 슈팅해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조금 이제 난감한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요도가 막혔다라는 게 주증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였고.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골반으로 보이죠? 근데 뭔가가 지금 관이 장착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카테터죠. 발림 카테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급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학교 응급실로 갔고, 거기에서 아무리, 수컷인데도 아무리, 암컷입니다. 암컷인데, 아무리 이렇게 진정된 상태에서 요도계급에서 뭔가를 확보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요도 폐색에 의한 어떤 아조테미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러리 시스토스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방광에서 뭔가 관을 장착을 해서 복벽 밖으로 이렇게 관을 장착해서 오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이제 여건이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CT나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온 당시에, 고양이였고, 한 대략 4kg 정도 몸무게였는데, 나이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암컷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오류고, 암컷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암컷이었고, 그 다음에, 요도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겠지만 우리가 그 임시적인 어떤 템포러리가 된 시스토스톰이 그 방광이 뭐 하는 것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살짝 절개하고 들어가서 방광을 이렇게 방광을 인시전해서 이 어떤 그 카테터를 장착하고 빠지지 않게 잘 봉합해주는 이런 부분이지. 응급적인 조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요도가 어떤 폐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확보하고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응급수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야간이나 어떤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임시적인 방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어떤 툴인 거고, 되게 잘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런 어떤 템포리 시스토스토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본원에 왔을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마우스로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쭉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근요도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이쪽이 방광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초음파상에서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막혔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막힌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경고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또 이제 조금 헷갈리게 했던 것이 뭐냐면, 아주 어려서, 지금 나이가 2살 정도 됐지만 아주 어려서 뭐라고 할까요, 구조된 고양이인데, 이 항문 쪽에 구데기가 있었다. 그 치료해서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구데기가 있었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염증이 있었다는 거고, 그 염증에 의해서 어떤 2차적으로 또 뭐가 폐색이 됐나 뭐 했나, 그것이 영향이 있나 없나 막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을 싸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뭐 최소한 1.5개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전부터 뭐 어떤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완전히 막히고 나서 소변을 못 싸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조테미아까지 가면서 어떤 증상이 있다 보니까 야간 응급실을 뭐라고 할까요, 찾아간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CT를 좀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요 하얀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로 될 거로 기대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쇼에서는 안 되는, 여기 하얀 부분이 있고, 우리가 측면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여기 뭔가 하얀 게 지나가죠. 다시 한번 누르면 되겠구나. 다시요. 이렇게 쭉 보시다가 보면, 조금 늦었는데 이 부분에 하얀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방광 쪽을 한번 잘 보실게요. 이 환자의 경우는 방광 쪽을 잘 보시면 방광 쪽에 뭐가 쭉 늘어져 있어요. 다시 쭉 보시다가 보면, 이것이 지금 이제 카테터를 장착한 어떤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골반 골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하얗게 뭐가 막혀 있는 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의 영역에서 동그랗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가 쭉 늘어져 있죠. 이것은 요막관 잔조증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같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방광 내에 카테터가 장착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방광 염증은 심한 상태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환자의 경우는 요막관 잔조증에 의한 어떤 만성적인 어떤 방광염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줬나, 또 이제 이 부분까지 뭐라고 해요, 의심,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보죠. 이제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까 보였던 그 템포럴 시스토스토미를 했던 그것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자른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수술 준비가 돼서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틀 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응급실에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어떤 그 인시전 했던 흔적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이 그 시토스토미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출혈이 있던 흔적. 근데 이틀 전에 그런 어떤 그 시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요도 쪽이고 이쪽이 지금 방광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 그 CT에서 확인된 요막관 잔조증이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제대를 그 배꼽 쪽으로 움브리칼 쪽으로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진 더 잘 나오죠. 여기가 지금 그 움브리칼입니다. 상당히 좀 굵은 이 잔존증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절제를 하고 봉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골반강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펄브고스테오토미로 갔죠. T자로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그 CT를 보고 그렇게 어떤 투과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좀 단단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지면 요도 쪽에서 만지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애매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치즈를 상상할까요? 결과적으로 치즈 같은 어떤 성상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만졌을 때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기 이 부위인가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불안해서 이렇게 이시열 그 오스테토 가니까 그 자골까지 다 뭐라고 할까요? 더 열었습니다. 저절로 열고 그 조각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제 방광에서 이게 지금 그 요도 계구부 이 음부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요도를 절개할 때는 그 내강의 기준에서 뭔가 이렇게 카테타나 뭐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내강의 어떤 센터를 잡고 절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요도가 이렇게 워낙 이렇게 탄력적이고 이렇게 이 수축되어 있는 어떤 조직인데, 이것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센터를 그런 어떤 그 카테타 없이 한다라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방광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방광에서부터 역으로 이 음부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카테타를 넣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의심이 되는, 막혀 있고 이 부분을 찾아서 이제 절개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물질이 막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양이 쌓여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이 쌓여 있고, 그래서 천천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꺼냈었습니다. 꺼내고 다시 또 셀라인 어떤 플러싱을 통해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구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거의 뭐 1.5cm에서 2cm 이내에 이제 요도 암컷의 뭐라고 할까요? 요도 개구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막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에서, 오프렌치, 6프렌치인가요? 오프렌치 발용 카테타를 견인을 했고, 여기가 음부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방광 쪽으로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광 쪽은 이제 봉합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게 지금 석션으로 빨린 거 이외에도 그 요도에 쌓여있던 물질들입니다. 상당히 많죠.
석션으로 빨린 것도 고려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폐색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절개했던 요도를 이렇게 그 봉합을 통해 그 수복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요막간 잔조증이 있었던 봉합과 그 절개했던, 그 다음에 템포리 시스토스토미를 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봉합을 해서 마무리된 부분인 거고, 이쪽으로 이제 그 요도를 그 절개했던 부분에서 마무리했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두 개의 뼈로 그 뭐라고 할까요? 폐색을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지금 어프로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와이어로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그 부분의 뼈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굵은 와이어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깨지더라고요. 깨져서 원활하게 이 골은 뭐라고 할까요?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만 잡아주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에비덕트 그 머슬들과 그 치골 그 신세시스 부분들, 그 접합 부분들을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일부 봉합을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복벽, 복강 부분 봉합하고 피하 봉합하고 이제 피부 봉합했을 때 끝났을 때 모습인 거죠. 그래서 수복을 시키고, 지금 요 카테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생명줄의 개념인 거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요 카테타가 장착이 되고 수복이 됐는데 약간 여기가 떨어져 있죠. 깨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도나 이런 것들을 깨지지 않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골반강 내강으로 이렇게 압박이나 파고들어 어떤 그 내강 쪽으로 이동만 아니고 여기서 이 바깥쪽, 그러니까 벤트럴 쪽으로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엑스레이 수술 후에 엑스레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요 카테타를 제거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화장실에 대한 어떤 습관이 모래보다는 어떤 패드나 뭐 바닥에 쌓는 어떤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소변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요 카테타를 제거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보는 게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퇴원 후에 지속적인 이제 방광염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광염에 대한 관리도 또 음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유지가 잘 되는, 관리가 잘 되는 어떤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했습니다. 잘 회복했는데 잘 회복한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양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장 흔한 어떤 요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페리니얼 유레스로스토미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는데 정말 잘한다 또는 확실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페리니얼 유레스토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도를 어떤 어프로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카테타가 요도 카테타가 먼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 하고 그게 맞고요. 거듭얘기하지만 어떤 어느 정도의 깊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된 상태에서는 만져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인 측면은 폐쇄를 좀 시켜주고, 혹시라도 뭐 수술하다가 변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은 오염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난감해지니까 항문 쪽도 충분히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폐쇄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터널 리컨버시로 이렇게 자세를 엎드려서 자세를 취하고, 요 카테타가 장착된 상황에서 수술 부위를 뭐라고 할까요? 수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대부분 카스트레이션이 돼 있죠.
카스트레이션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카스트레이션까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피부 절개를 좀 진행을 하고, 피부 절개가 진행이 됐다 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 음경 골반부에 어떤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골반에, 그러니까 좌골의 어떤 그 음경 그 해면체 근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충분히 견인되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그 요도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크게, 개구부를 크게 성형하는 것이 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 그 고양이에서의 깔때기식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는 이 요도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원위 쪽에 가까운 작은 구멍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개구부 크기, 어떤 직경이 큰 어떤 개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깔때가 내려온다고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인디케이터가 되는 것은 고양이 수컷에서도 요도망울인 거죠. 그러면 그 깊이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착적인 측면의 근육들이나 이 부착 부분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거지로 내가 어떤 그 개구부를 성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와 이 요도의 어떤 그 면이 부착이 되는 과정에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 깊이에서 뭔가 피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자유로워서 분리가 돼서 조금이라도 나온 상태에서 이 성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우리가 수술에서 실패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장력에 대한 어떤 릴리즈가 어떤 그 이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벤트럴 쪽, 그 좌우측, 도살 쪽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심조심해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에 있어서 확인해 가면서 이 근육들을 좌우측 대칭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벤트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분은 여기가 지금 이제 요도 망울인 거죠. 그 벤트럴 부분에서는 요 부착되어 있는 인대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리를 해주지, 그것을 분리를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쁜 큰 구멍, 요도, 개구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인근, 그러니까 이 도살 부분에 해당되겠죠. 거기서 후인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볼보 유레스라 글랜드, 그러니까 그 요도망울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도망울 그 해면체근을 노출하기 위해서 측면과 등 쪽을 계속 절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잡고 있죠. 지금 잡고 있는 거 보이죠? 저거 확실하게 뭐라고 할까요? 부착점에서부터 분리를 해줘라. 마찬가지로 또 계속 분리되어 있는 것,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들 좌우 뭐라고 할까요? 이 벤트럴 쪽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후인근, 이 근육적인 측면들을 좀 분리해서 잘라주면 바로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절개해야 될
절개해야 될 요도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카테타가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 카테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절개 센터를 잡기가 정말 얇으니까 절개 센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술 영상을 보면 지금 후임을 이렇게 절단 이렇게 분리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절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이 밑에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없어질 부분이니까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절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요도를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듭 카테타가 있기 때문에 그 카테타를 생각하고 절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최대한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깊은 부분까지 이 절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계구부가 형성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좀, 절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고, 요도망울쌤, 이것이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작은 그 안과형 시저나 뭘 통해서 또는 뭐 11호 블로이드가 됐던 뭐가 됐든 해서 분리를 하고 지금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출혈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여기 장착했던 요 카테타인 거죠. 그 부분이 요 카테타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보면 이제 절개를 하고 이미 지금 카테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타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잡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요 카테타가 되겠죠. 제대로 절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요도 점막은 요도 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 센터 12시 방향을 뭐 이렇게 봉합을 하던 뭐 그 11시, 1시 방향을 먼저 봉합을 하던 이제 봉합이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봉합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할까요? 공간이 좁죠? 이 부분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바늘이 뭐라고 할까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뻥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찢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렇게 봉합할 때 있어서 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좀 되게 젠틀하게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좁은 공간에 이 부분 넓기 때문에 약간은 부채꼴 모양식으로 이렇게 이 봉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여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2부 두 번째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그 다음에 45도로 해라, 뭐 해서 이것들은 이제 그 물리적인 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출혈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단사를 이용해서 흡성으로 고양이는 이제 이 부분에서의 어떤 피부나 이런 거 이 상태가 부드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단사를 많이 이용하고 단사 흡성을 이용하고 계속 봉합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봉합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단순 봉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력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장력적인 측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봉합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단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복잡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출혈 제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밑부분 이제 페니스 있는 이 밑부분 요 밑부분도 이제 봉합을 해서 좀 여유 있게 모양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봉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계속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절제한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층에 맞게, 피부와 층에 맞게,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금 이제 절단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절단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이제, 출혈하니까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컨트롤을 해준 다음 상태에서 봉합적인 측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봉합 몇 군데를 하면 수술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간이 됐던 또는 어떤 수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가 됐던 간에 이 카테타, 아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에 얘기했던 카테타가 이 카테타죠. 근데 시중에 우리는 지금 공급받는 요 카테타가 발륨 카테타 이런 카테타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8프렌치입니다. 지금 8프렌치를 넣었을 때 충분히 여유 있게 어떤 장착이 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크게 하면 좋겠지만 보통 경험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한 8프렌치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모습인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광의 발륨을 통해서 이제 이 카테타 끝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끝에 연결 부위가 이 힘이 작용하니까 계속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빠지기도 쉽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며칠 동안은 유지가 돼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수술 부위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돼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약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당긴 상태에서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게 좀 고정 매듭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당겨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힘이 최소적으로 가게 힘이 덜 작용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피부층을 뜨고 그 다음에 요도의 요도의 층을 이렇게 떤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떠서 여기에서 매듭을 침울해서 이 부분이 당겨지고 여기에 매듭이 되어서 약간의 피부가 내번되는 걸 이런 식으로 네 번 이렇게 봉합이 돼서 피부가 내번되는 걸 좀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막아주는 봉합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의 층과 이 요도의 어떤 점막층의 봉합이 됐을 때의 모습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으로 최대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적인 측면으로
뭐라고 할까요? 봉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층을 뜨고 봉합이 됐을 때, 하고, 뭐, 1차 매듭을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졌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쪽 피부를 더 떠서 이렇게 당겨서 저는 이제 그 4번을 막아주는 어떤 목적적인 측면으로, 주로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면 이쪽, 도살 파트 이쪽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솜 같은 것들을 조금 밀어넣으면은 여기가 좀 압박이 되면서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솜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압박이 돼서 조금 지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보면 이제 요런 모습적인 측면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밑에 쪽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요도 음경, 페니스 부분을 절단을 했을 때 여기 출혈이 있으면서, 출혈이 간혹 가다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도에 어떤 손상이 왔을 때, 그래도 방광이 살아있고 전립선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요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해요? 음경 표피 여기다가 해주고.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안 해줘. 무슨,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여기가 손상이 됐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요도 문합을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까 골반강을, 좌골 쪽까지, 이시얼 오스테오토미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 문합이 되는데, 이제 옛날, 자르다 보니까 피치보다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연결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손상됐다 하더라도 뭐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여기다 연결해 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장 문화 받듯이 요도의 일부의 손상이 어느 정도 된다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요도 문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음경 표피 쪽에 계곡을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적인 측면인 거죠. 이건 정말 이제 옛날 케이스인데, 요지는 뭐냐면, 이게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전립선 요도 쪽하고, 뭐라고 할까요? 방광? 이 부분이 좀 손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생각도 없어가지고 그냥 봉합하고 수복을 해주고, 오케이, 잘 됐네?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도살 부분에 혈액이 공급되는 어떤 전립선 동맥 그쪽에서 메인이, 손상이 온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방광이, 회복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가 자꾸, 문제가 있더라고요. 괴사되고, 소변이 리퀴즈되고, 죄송합니다. 리퀴즈되고. 그래서 2차, 3차 계속 뭘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서 계속 무섭게, 방광이 이런 공간에서 처음에는 괴사가 되니까 또 여기 뭐라고 할까요. 또 수복을 시켜서 또 2차 수술을 했는데 또 이것이 실패해봐가지고, 소변의 리키지가 확인이 되고 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광 삼각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전립선 요도까지 다 손상이 된 상황까지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방광이 어차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광을 버리고, 전립선 요도인데까지도 버리고, 그 다음에 요 관을 그냥 아까 이 앞에서의 이 그림을
착안해서 요 관을 음경 표피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신장에서 나온 요 관이 음경이고 이 표피 쪽으로 지금 복교가 돼서 이식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여튼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2년 반인가 더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튼 그때 교훈에서 제가 얻은 게 그때 몰랐었기 때문에 그 도살 쪽에 그 메인 혈관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상황에서 거의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맥락들인 거죠. 그래서 요 관을 음경표피로 이식했던 모습인 것이고, 물론 이 요 관을 지금이라고 하면 전립선 요도를 지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요도에다 문합해주는 어떤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좀 오래전 그 자료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표피로 이 요관을 뺐던 어떤 그런 상황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도 쪽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종양입니다, 종양. 방광과 요도 및 전립선 종양에 의한 어떤 2차적 폐색이 흔히 보고가 되고 있고, 소변을 못 산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TCC나 아데노카시노마가 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광 삼각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요관에 그러니까 신장에서 방광 삼각부로 이 요관을 통해 요관에서 이렇게 개구되는, 방광 삼각부에서 개구되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기 쉽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방광 크레니얼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 작게 초기에 발견됐다 그러면 적출을 하고, 서지컬 마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는 식으로 크게 적출을 하고, 방광을 봉합을 통해서 좀 적은 방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삼각부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할까, 요관 안에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전립선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광의 어떤 종양이나 전립선의 종양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어떤 침습이 많죠. 근데 이것이 다른 종양에 비해서 어떤 주변 국소적인 어떤 침습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발견이 늦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튼 간에 대부분 CT나 이걸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주변의 어떤 국소 림프절의 어떤 종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폐에서 전이가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서 이 방광이나 요도, 전립선 이쪽의 종양에 대한 어떤 치료의 옵션적인 측면은, 이게 수술적으로 적출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적으로 적출해주면 좋죠. 깔끔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침습이 있다거나 국소적인 침습이 있다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전이가 있다고 이랬을 때는 이제 항암이 방사선요법이니, 또는 간혹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제 혈관을 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막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여튼 그러면 하부 요록의 어떤 종양 치료에 있어서 외과적인 어떤 수술의 옵션에서는 시스토토미, 그다음에 유레슬러 스탠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협착되지 않고 오줌을 못 싸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이런 개념이고, 살 만큼 사는 어떤 그런 개념식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또는 이게 파셜이든 이렇게 튜브를 이용한 시스토미나, 그다음에 또 파셜 시스토텍토미, 또는 어떤 컴플리트 완전 어떤 시스토텍토미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립선을 적출을 하는데 파셜이 됐든 컴플리트가 됐든 프로스텍토미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요즘 국내에서도 지금, 방사선 치료가, 기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양에 있어서는 이 방사선 치료가 되게 훌륭한 옵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까요? 항암제 같은 경우들. 그래서, 엔세이드나 또는 어떤 콕스투 먹제 이런 것들, 카보플라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방광에 대한 전체적인 절제 수술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소변 배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 쪽에서는 뭐 공장을 이용해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저장소를 만든다거나, 또는 조직을 이용하는 어떤 새로운 방광을 이렇게 형성한다거나, 또 뭐 회장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방광을 교체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는 요도나 펄피 진로의 어떤 요관을 문합시켜주는, 그러니까 방광을 적출하고 그 요관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문합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뭐가 됐던 간에 다 가장 큰 문제는 요관의 폐쇄나 또는 수신증, 하부요록의 어떤 폐쇄 문제들이 가장 큰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전립선에 대한 어떤 절제 수술에 있어서도, 늦게 발견되는 거, 전립선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미 발견됐을 때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신경이 그 전립선의 어떤 도살, 또는 방광의 어떤 삼각부 이 부분의 도살 부분에 분포하다 보니까, 수술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그 신경들을 다 보존하고, 또는 종양의 어떤 특성상 확장되고 있고, 증식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떤 경계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을 100% 살린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실금의 어떤 가능성이, 소변을 보는 어떤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는 국내산, 예를 들어 이제 외국 문헌들은 이렇게 대형견들이니까 많죠. 이렇게 대형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 40kg 나가는 애가 오줌을 이렇게 계속 지린다 하면 이건 참 큰일이죠. 어떻게 할 수가. 그러나 우리는 소형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배뇨실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매너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소형견이 많은 곳에서는 이 전립선에 대한 절제적인 측면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슈나우저였는데, 한 9.6kg였고, 나이도 12년형이고, 소변을 이렇게 찔끔거린다.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전립선 이상과 수신증 요 카테터를 통한 다량의 출혈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역 병원에서 이렇게 1년 전에 지역병원 방광경색 수술 경력도 있었고, 한 달 전에 지역병원에서 혈뇨를 모아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여튼 간에 좀,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실한 어떤 종양적인 측면이 안 나왔던 거죠. 확실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좀, 더 시간이 더 끌렸다, 시간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양측 초음파상에서 보면은 양측 요관이 확장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수신증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석회화된 어떤 네오플라시아가 관찰이 됩니다. 어디서, 전립선과 이 트리건, 삼각부에서. 그 다음에, 방광과 전립선의 어떤 종양이 요관 계구부까지 이완된 상태인 거죠. 상박부에서 항상 문제는 요관의 계구부에 이완이 됐을 때 어떤 그런
수신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터를 이제 무리하게 어떤 잡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좀 뭐랄까요, 리키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CT 후 방광과 전립선의 전적출 및 요관 우획이 필요하다. 근데 예우는 불량하죠. 이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유명한 아사로 그 교수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전립선 자체에만 종양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립선 전적출을 한 경우에는 그래도 꽤 살아요. 평균 서바이벌 타임이 한 500일이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방광과 전립선, 이렇게 해서 전립선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적출을 한 경우는 서바이벌 타임은 막 90일에서 100일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립선 전적출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정도 더 애기들이 이렇게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했을 때 방광 파일과 이렇게 복강의 가스 음영들이 좀 관찰이 되고, 그러니까 방광 파일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좌우측의 어떤 신호와 확장들이 중등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양 증식이 요관 계급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네, 방광과 하복부 복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열에 의한 요복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이 석회화되고 있고 전립선 종양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강 림프절에서 보면은 제주는 림프노도가 이렇게 확장이 관찰되고, 요초화 림프절도 좌우가 확장이 되어 있고, 헤파틱 림프노도 비대가 관찰이 되고 있고, 전이 염증성 반응이 어떤 염증 반응 뭐 이런 것적인 측면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흉부에 특이 소견은 없었고, 피하에 지방종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비장 머리 쪽에 결절이 있었지만 뭐 조형증강이나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소견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에서 보면 수신증이 이런 어떤 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좌측에 요관이 지금 이렇게 조금 확장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요관 계구부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확장되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CT에서 보면 신장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립선, 방과, 이런 개념적인 측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심하죠. 이게 다 영향을 받은 상황인 거죠. 보시면은 영향을 지금 다 받은 상황.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방광으로 보이고 전립선으로 보이고 카테터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호자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근데 보호자님 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완치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토탈로 방광과 전립선을 다 적출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좀 해보자. 이런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술에 대한 계획을 고민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수술에 대한 계획을 고민했을 때 이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관과, 그러니까 이 방광과 전립선을 다 뭐라고 할까요? 날리고 적출하고, 그 다음에 그 요도에다가 이렇게 분합해주는 논문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논문에 보면 좌우 요관과
요도 문합수술 한 2마리 정도밖에 실시를 못했더라고요, 여기서도. 근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TCC이고 6개월 뒤에 구토 체중 감소. 6개월이면 6, 38, 181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떤 서바이벌 타임을 놓고 본다고 하면, 3, 4개월 정도 나오는데, 6개월이니까 조금 더 살았죠. 그리고 양측 요관 확장과 신장의 확장, 녹령균, 그 다음에, 요추와 림프절 전이, 그 다음에 수술 후 8개월의 안락사,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녹록균의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이게 방광과 전립선 하면서 바로 요관으로 가니까 아마 신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적인 측면들이 좀 감염이 좀 쉽게 일어나는 상황인가? 이런 이제 혼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프로스테틱 카시노마인데 8개월 전에 진단해서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을 진행하고 21일마다 카보플라틴하고 미토사트론을 교대로 투여를 했다고 하고 수술 후 8일 후에 퇴원했다가 2일 뒤에 상태가 나빠져 네오나에게 안락사를 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 하게 요관과 요도를 문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그래서 SUV를 이용해서 더블을 이용해서 신장 뭐라고 할까요? 신장에서 우회로를 만들어 우리가 포트를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요도에다 바로 문합을 해줘 버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SUV는 이제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좌우 신장에 어떤 네프로스토믹 카테타를 장착을 해서 이 포토로 연결하고 이제 더블로 좌우측 다 해서 연결한 다음에 시스토스토믹 카테타를 바로 요도에다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하고 있는 사진인 거고, 그때 CT에서도 나왔지만 뭔가 리키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병원에서 잡았던 카테타 끝이 지금 방광의 파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안 했네요. 저희 방광의 카테타가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키지 있던 부분. 근데 이제 이건 염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싹 제거를 해버리고,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광과 이제 전립선 주변을 이제 분리를 들어갑니다. 방광과 전립선 주변을 분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관과 정관을 이제 여기가 지금 정관으로 보이죠. 그래 결차를 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관을 바로 문합하는 게 아니라 SUV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광과 전립선과 요도를 이렇게 절제를 한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좌우 신장에서 카테타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네프로스토미 카테타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SUV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출했던 요도 끝부분에 이 방광이 들어가야 돼. 블레더 카테타를 빠지지 않게 이제 장착을 하고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포토에다 연결을 해서 복벽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나 한번 샘플링을 보내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을 보면 좌우측에 카테타, 신장에서 나오는 카테타들, 그 다음에 이 방광에서 이 요도로
이렇게 분합되어 있는, 아니, 방광이라는 포토에서 요도로 분합되어 있는 카테타,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이고, 레터럴 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시로 그냥 패드를 이용해서 좀 감아줬는데 수술 후에 음경으로 그 소변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방광의 어떤 파열, 출혈에 의한 어떤 빈혈이 심해서 수혈은 1회 정도 진행을 했고 수술 후에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수술 이렇게 그 소변 끝으로 음경 끝으로 소변이 계속 나오니까 뭐예요? 계속 이렇게 소변이 그 절개 부위, 봉합 부위에 계속 닿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레드러버 있죠? 레드러버를 조금 그 요도에다 넣어서 그쪽으로 좀 오줌을 받는 걸 조금씩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부 절개 부위에 생체 본드 적용 및 랩 등을 이용한 드레싱으로 술부를 보호하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계속 오줌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 내가 뭔가 이렇게 흡수성이 좋은 어떤 재질로 거기를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대한 어떤 보호가 생각보다 신경을 좀 써줘야 되더라. 이런 맥락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애기가 밥을 먹고 있는 영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밥을 먹고 있는 영상인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초음파를 봐서 수술 후 1일차에 어떤 수신증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적인 측면들이고, 그 다음에 확장된 수술 전과 유산 정도 확인이 됐는데 확장된 막성 요도와 요관 내에는 유린 그 저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관 내에서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빈혈과 관련하여 복강 내 어떤 그 혈액 소실의 어떤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조직 검사상에서는 TCC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어떤 림프 제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는, TCC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주 뒤에 어떤 모습인데, 보호자님은 되게 좋았어요. 좋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아기가, 물론 이렇게, 소변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소변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좋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항암을 조금 했는데 조금 이 케이스에서 아쉬운 건 조금 항암을 좀 늦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환자는 결국은 한 167일 정도 살고 수술을 시점에서 한 167일 정도 살고, 그 다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넜을 때는 이제 뭐, 가족들이랑 해서 다 해서 마무리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은,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평균 그 10케이스인가 뭔가 했던 그 자료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광과 전립선 적출 시의 평균 생존기간이 96일, 그 다음에 전립선 적출 시의 평균 생존 기간은, 522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그냥 5주차 때 한번 왔을 때 소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압박을 조금 살짝 해보는 모습인 거고, 소변이 맺혔을 때 지금, 이렇게 맺혀서 한 상황에서 보시면, 궁금해서 떨어지죠? 이렇게 소변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개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SUV를 이용해서 어차피 평균 어떤 그 상황에서, 서바이벌 타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니까, 디스크를 앉는 것보다
뭐라고 할까요? 심플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증의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종양에 인한 어떤 부분적 또는 전체적 요로 폐색을 완화시키는 그런 맥락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 상대적으로 이제 단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골반강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골반강을 열어야 되는 어떤 치골의 절개가 이렇게 절단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협착의 우려가 훨씬 더 적지 않냐. 물론 카테타에 대한 어떤 꺾임의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위에서 보면은 비뇨기 호흡기 감염이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 방광암 환자에서는 완전 방광 절제술이 뭐 사용이 된다고 하고, 그랬을 때 환자의 신우순염이 19.2%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실금, 급성, 만성 신부전, 폐렴 등의 합병증이 인해서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수술에 있을 때는 요로감염, 그러니까 UTI인데,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감염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뇨기적인 측면을 했을 때 이 감염이 생각보다 잘 생기고, 특히 SUV를 했던 애들들 보면은 감염이 생기면 되게 안 좋거든요. 여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뇨기 수술에 있어서, 이게 단순한 우리가 방광 결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도 쪽 관계돼서 수술했을 때는 이게 감염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지속적인 우리한테는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계속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조금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요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방광이 있고, 전립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관이 있겠죠. 요관이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방광이나 이 전립선이나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게 이 토탈로 날리는 부분인 거죠. 요관과 요도를 이렇게 문합시켜주는 거, 양쪽을. 그런 것들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해봤던 방법과 같이,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어떤 SUV,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전립선을 토탈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날리고, 이 방광의 이 요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문합시켜주는 것들이 이 도살 부분의 어떤 신경에 대한 어떤, 보존에 따라 이제 배뇨실금에 이런 것들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전립선 자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종양이 있다고 했을 때는 컴플리트, 프로스텍토미를,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전립선과 이런 어떤 요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날린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광과 그 다음에 바로 음경요도 이 부분을 문합을 시켜주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방광을 문합을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날리고 제가 그때 그것이 됐듯이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 가면 이 요관을 최후의 수단은 음경 표피 있는 쪽, 음경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표피가 있다고 하면 이 표피에
뭐라고 할까요? 요관을 연결해줘서 싸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뭐 카트타를 이용하든 뭐하든 또 더 확장되어 있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그 종양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빨리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좀 뭐가 완치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소형견이니까 이 전립선에 대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도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요도 그 계곡의 어떤 상형수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이 뭐라고 할까요? 요도의 어떤 파열들, 또 그 다음에 종양에 의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튼 재미없는 분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여튼 우리나라에서 외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계속 그 발전돼야 될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간에 그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